민상병 저 여자 뭐야? 당장 쫓아내! 겨울밤 11시 707특임단 정문 앞. 한 여인이 위병소 앞에 섰습니다. 당직 병사는 그녀를 민간인으로 여기며 막아섰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단 하나, 폐창고 어딘가에서 신음하고 있을 아들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던 그 소리, 둔탁한 충격음과 비명.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이 부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뒤집힐 운명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 겨울 매서운 북풍이 휘몰아치는 경기도 이천의 707특임단 정문 앞에 군용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체에 쌓인 눈이 바람에 날리며 하얀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버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21살의 윤재훈 이병은 군장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재훈은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본관 건물로 향하는 동안 재훈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훈련장 뒤편으로는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멀리 보이는 체력 단련장에서는 몇몇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운동장은 고요했고 발자국 소리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재훈은 막연한 찜찜함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행정반에서 간단한 전입 절차를 마치고 나자 재훈은 지원중대 생활관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생활관 안쪽 구석, 난방이 제대로 닿지 않는 창가 자리가 재훈에게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철기 상병이 무심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신병은 저기. 짐 풀고 정리 끝나면 복도에서 대기해. 23살의 민철기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가 팔짱을 낀 채 재훈을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묘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왔고 그는 군장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 침상에서 다른 이병 한 명이 슬쩍 재훈을 바라보았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은 이곳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 인원이 체력 단련장으로 집합했습니다. 겨울 햇살은 약했지만 눈 쌓인 운동장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체력교관인 최강우 하사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26살의 강우는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인상을 지녔고 팔짱을 낀 채 병사들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 같았습니다. 오늘은 신병 체력 측정이 있다. 100m 달리기, 팔 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순서로 진행한다. 각자 최선을 다해라. 강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재훈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준비 운동을 시작했고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체력에 자신이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훈련소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그날의 기록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재훈은 자신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기록계가 들고 있던 스톱워치는 13.2초를 가리켰고 그것은 중대 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상병과 하사들조차 넘지 못했던 기록을 갓 전입 온 이병이 깬 것입니다. 재훈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지만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강우 하사는 기록표를 들여다보며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재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철기 상병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사님, 저 신병 좀 빠르네요. 강우는 대답 대신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훈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고 그날 저녁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에서도 재훈은 중대 평균을 훨씬 웃도는 기록을 냈습니다. 그가 운동을 마치고 대열로 돌아올 때마다 다른 병사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동기인 이우성 이병만이 잠깐 재훈을 바라보았지만 곧 주변을 의식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21살의 우성은 평범한 체격의 둥근 얼굴을 가진 병사였고 선임들의 눈치를 살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훈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체력 측정이 끝나고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돌아갈 때 강우 하사는 민철기와 홍준석 일병을 불렀습니다. 21살의 준석은 작은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병사였고 강우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실행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체력 단련장 구석에 모여 섰고 강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신병 윤재훈 좀 지켜봐야겠어. 민철기가 비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병 주제에 튀네요, 하사님.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꼈습니다. 자신보다 어리고 계급도 낮은 신병이 자신의 기록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관리 들어간다. 준석이 너는 군장 무게 체크해. 민철기 너는 생활관에서 눈 떼지 마.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강우는 재훈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재훈은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민철기가 배식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는 재훈의 식판에 반찬을 담으며 일부러 양을 적게 담았습니다. 국자를 쥔 그의 손동작에는 사람을 내려보는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식당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지만 재훈의 주변만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동기들도 선임들도 그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재훈이 자리에 앉자마자 옆 테이블에서 민철기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신병들은 진짜 건방지더라. 기록 하나 냈다고 뭐가 대단한 줄 아나 봐. 다른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고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고 식판을 반납대에 내려놓을 때 홍준석 일병이 스쳐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병, 오늘 저녁 조심해. 재훈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생활관에 돌아온 재훈은 침상에 앉아 군화끈을 풀었습니다. 그때 강우 하사가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훈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고 재훈의 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재훈. 재훈은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하사님. 강우는 재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기록 냈으면 책임도 져야지. 내일부터 제대로 보자. 그 말을 남기고 강우는 돌아섰고 생활관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재훈을 바라보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침상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계속 들어왔고 그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생활관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강우 하사의 목소리가, 민철기의 비웃음이, 홍준석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재훈은 이제 확실히 느꼈습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주머니에서 중고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걱정 마. 짧은 문자였지만 재훈은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첩사령부 관사에서 48살의 윤서령 방첩사령관은 아들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육군 최연소 여군 방첩사령관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분석력으로 군 내부의 비리와 은폐 사건들을 다루어 온 인물이었습니다. 서령은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문자는 너무 짧았고 너무 간결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령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루어온 수많은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은폐, 그리고 침묵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령은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고 그 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707특임단 생활관에서는 재훈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귓가에는 강우 하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보자. 재훈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훈은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떴고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침상을 정리하고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재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훈련 준비를 위해 군장을 챙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군장을 들어 올리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장을 열어 확인해 보려 했지만 홍준석 일병이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병 뭐하냐? 빨리 준비 안 해? 재훈은 군장을 다시 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가해지는 무게는 분명히 달랐고 그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군장 안에 무언가 추가된 것 같았지만 확인할 방법도 항의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오전 훈련은 구보로 시작되었습니다. 전 인원이 체력 단련장에 집합했고 강우 하사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재훈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오늘은 5km 완전 군장 구보다. 나고자 없이 전원 완주하도록. 병사들은 일제히 출발했고 재훈은 무거운 군장을 메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병사들과 비슷한 속도로 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군장이 어깨를 짓눌렀고 등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2km 지점을 지날 무렵 재훈은 대열에서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철기 상병이 재훈을 스쳐 지나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제 그 기록은 어디 갔냐? 신병. 다른 병사들도 재훈을 지나치며 킥킥거렸고 재훈은 이를 악물고 계속 뛰었습니다. 하지만 군장 속에 몰래 추가된 모래주머니와 쇠붙이는 그의 체력을 빠르게 소진시켰습니다. 결국 재훈은 대열 맨 뒤로 밀려났고 강우 하사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윤재훈, 뭐하냐? 빨리 안 뛰고. 재훈은 숨을 헐떡이며 속도를 높이려 했지만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았고 가슴은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5km를 완주했을 때 재훈은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다른 병사들은 이미 정리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우 하사가 재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재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잘 뛰더니 오늘은 왜 이 모양이냐? 체력 관리 제대로 안 하면 훈련에 방해된다. 알았나? 예, 하사님.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장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한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고 재훈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식대 앞에 줄을 섰을 때 민철기 상병이 다시 배식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철기는 재훈의 식판에 반찬을 담으면서 일부러 상한 것처럼 보이는 김치와 질 낮은 반찬만 골라 담았습니다. 국자를 들어 국을 뜰 때도 건더기는 피하고 국물만 떠서 줬습니다. 재훈은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빈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병사가 사람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자리로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훈은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자리를 찾았지만 모든 자리에서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식당 구석 한쪽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야 했습니다. 재훈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병사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주변만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동기인 우성조차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순간 완전한 고립을 느꼈고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훈이 식판을 반납하러 갈 때 홍준석 일병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재훈을 보자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병, 오늘 PX 가려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신병은 당분간 PX 출입 금지야. 하사님 명령이거든. 재훈은 준석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지나갔고 재훈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PX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생필품을 살 수 없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고립이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재훈은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아침 구보 때 무리한 탓에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혜원 대위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3살의 혜원은 온화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를 지닌 군의관이었고 병사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깨랑 허리가 좀 아파서 왔습니다. 혜원은 재훈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했고 어깨와 허리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훈의 어깨를 눌렀을 때 재훈이 미세하게 찡그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등 쪽에 멍이 든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이 멍은 언제 생긴 거냐? 훈련 중에 넘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훈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재훈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그 속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료 기록을 꼼꼼히 작성했고 타박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혜원은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이런 부상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스 붙여줄 테니 이틀 정도 경과를 봐라. 그리고 또 아프면 바로 오고. 예, 감사합니다. 재훈은 의무실을 나왔지만 혜원은 한동안 그의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재훈의 의료 기록을 별도로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혜원은 군 내부의 폭력 사건들이 어떻게 은폐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고 재훈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상은 이상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불과 베개에 물이 뿌려져 있었고 재훈은 그것을 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모두 외면했고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침상 옆에 놓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지만 이불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축축한 이불을 어떻게든 말리려고 창가에 걸쳐 놓았지만 겨울 날씨 때문에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훈은 그날 밤 젖은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찬기가 몸속으로 파고들었고 그는 이를 악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불이 꺼진 생활관은 고요했지만 재훈의 귓가에는 낮 동안의 모든 소리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철기의 비웃음, 강우 하사의 냉소, 준석의 경고, 그리고 동기들의 침묵. 재훈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무력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재훈은 주머니에서 중고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산의 방첩사령부 관사에서 서령은 늦은 밤까지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군 내 폭력 사건 관련 익명 제보서들이 쌓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고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재훈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아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령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문자가 너무 간결했고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한 것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눈이 내리는 겨울밤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707특임단 생활관에서는 재훈이 축축한 이불 속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재우는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을 때 홍준석 일병이 뒤에서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재훈이 돌아보자 준석은 턱으로 복도 끝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병 하사님이 찾으신다. 체력 단련장 뒤편으로 가. 재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체력 단련장 뒤편이라는 말에는 불길한 예감이 담겨 있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선임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신병인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해는 이미 기울어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그는 체력 단련장을 지나 뒤편으로 걸어갔고 그곳에는 오래된 폐창고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창문 그리고 주변에 쌓인 눈이 그곳의 황량함을 더했습니다. 창고 앞에는 강우 하사와 민철기 상병이 서 있었습니다. 강우는 팔짱을 낀 채 재훈을 기다리고 있었고 민철기는 비죽 웃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다가가자 강우가 철문을 열었고 안쪽에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들어가. 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훈은 주저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고 뒤따라 강우와 민철기 그리고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철문이 닫히자 창고 안은 거의 완전한 어둠에 잠겼고 희미한 달빛만이 깨진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낡은 훈련 장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우가 재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표정을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윤재훈, 너 요즘 훈련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 신병 주제에 기록 하나 냈다고 우쭐대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통해. 알겠냐? 예, 하사님.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강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훈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었고 재훈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답이 왜 그 모양이냐? 똑바로 해. 예, 하사님. 재훈은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재훈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갑자기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충격이 몸속으로 파고들었고 재훈은 신음을 삼키며 몸을 구부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록 냈으면 책임도 져야지. 신병. 강우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민철기가 옆에서 재훈을 바라보며 낄낄거렸고 준석은 창고 입구를 지키며 밖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재훈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다시 한번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했고 재훈은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뺨에 닿았고 재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것 같았고 입안에는 쓴맛이 돌았습니다. 강우는 재훈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군대야. 앞으로 똑바로 처신해. 강우는 재훈을 발로 가볍게 차고는 민철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세 사람은 창고를 나갔고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재훈은 한동안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위험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재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웠고 그의 몸은 추위와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갔고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다른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고 우성마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우는 침상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복부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호흡할 때마다 날카로운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안전했던 집. 하지만 그곳은 이제 너무 멀리 있었고 재우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복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눈 밑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습니다. 그는 옷으로 멍을 가리고 아침 점호에 참석했지만 몸은 무겁고 정신은 흐릿했습니다. 훈련 중에도 재우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강우하사는 그런 그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윤재훈, 정신 차려. 뭐 하는 거냐? 재우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재우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식을 받고 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여전히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밥을 먹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몇 번 삼키려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재우는 식판을 거의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변 병사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을 느끼며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재우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현기증이 일었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정혜원 대위가 복도를 지나가다 재훈을 발견했습니다. 혜원은 재훈의 창백한 얼굴과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야, 너 괜찮냐? 안색이 안 좋은데. 예, 괜찮습니다. 재훈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혜원은 그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혜원은 재훈의 팔을 잡고 의무실로 데려갔고 침대에 눕게 했습니다. 그는 재훈의 복부를 진찰하며 멍을 발견했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언제 생긴 거냐? 훈련 중에 넘어져서 그랬습니다. 재훈은 다시 거짓말을 했지만 혜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의 위치와 크기를 기록하고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 멍은 며칠 전에 봤던 멍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고 명백히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재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알겠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혜원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체념 속에서 괜찮습니다라고만 반복했고 혜원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악역 3인조는 체력 단련장 구석에 모여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저 신병 제법 버티네. 입도 안 떼고. 민철기가 비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런 애들은 원래 끝까지 안 말해요. 찌질해서 그래요. 준석은 불편한 표정으로 담배를 비볐습니다. 그는 속으로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선임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강우는 준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석아, 내가 요즘 흔들리는 거 다 보여.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는 그냥 군기 잡는 거야. 알았냐? 예, 하사님. 준석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담배를 끄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부대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부의 통증은 여전했고 온몸은 피로로 무거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중고폰을 꺼내 어머니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번호는 익숙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우는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짜로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 생각은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인 것이었고 재우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용산의 방첩사령부 관사에서 서령은 책상 앞에 앉아 최근 접수된 익명 제보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을 포함한 여러 부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었고 그중 일부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손가락으로 서류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패턴이 재훈이 있는 부대와 겹친다면 나는 방첩사령관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령은 더 이상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군 내부의 은폐와 폭력을 파헤치는 최고 책임자였고 만약 아들이 그 안에 있다면 주저없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예감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에게는 끝없이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폐창고로 끌려가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강우 하사와 민철기 상병, 홍준석 일병은 재훈을 점점 더 거칠게 다뤘습니다. 재훈의 몸은 멍투성이가 되었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움푹 파인 눈, 창백한 피부, 그리고 생기를 잃은 표정. 그것이 이제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재훈이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민철기 상병이 복도에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민철기는 비죽 웃으며 턱으로 뒤쪽을 가리켰고 재훈은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병 하사님 찾으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재훈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겨울밤은 더욱 추워졌고 바람은 날카롭게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재훈은 체력 단련장 뒤편으로 걸어가며 주머니 속 중고폰을 만졌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고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폐창고 앞에는 강우 하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재훈을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는 준석이 멀거니 서 있었습니다. 준석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불편해 보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우가 철문을 열었고 재훈은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항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고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강우가 재훈의 뒤를 따라 들어왔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강우는 그의 뒤에 섰습니다. 윤재훈, 요즘 내가 좀 처지는 것 같더라. 훈련도 제대로 못 따라오고 그게 다 정신이 해이해서 그래. 오늘은 제대로 정리 좀 해주마. 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재훈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강우가 재훈의 등을 발로 차며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재훈은 신음을 삼키고 바닥에 엎드렸고 강우는 그의 옆구리를 다시 한번 찼습니다.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고 재훈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일어나. 제대로 서 있어.
재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강우는 다시 그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했고 재우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입안에는 피맛이 돌았습니다. 강우는 재훈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군대야. 똑바로 정신 차려. 강우는 재훈을 한 번 더 발로 차고는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석은 망설이다 재훈을 한 번 바라보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재훈은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재훈은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댔고 주머니에서 중고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희미한 빛이 어둠을 밝혔고 재훈은 어머니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고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서령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놀란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훈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나.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은 깜짝 놀라 폰을 움켜쥐었고 철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기 상병이 창고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신병. 거기서 뭐하냐? 휴대폰?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재훈은 폰을 감추려 했지만 민철기는 이미 그것을 봤습니다. 민철기가 재훈에게 달려들었고 재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철기가 재훈의 손에서 폰을 빼앗으려 하는 순간 재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나, 이거 내 거야. 재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민철기는 그런 재훈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재훈은 바닥에 쓰러졌고 폰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민철기가 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에는 여전히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있었네? 너 죽을래? 민철기는 폰을 바닥에 내던졌고 화면이 깨지며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재훈을 한 번 더 발로 차고는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훈은 바닥에 쓰러진 채 깨진 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폰을 집어들었지만 그것은 이미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용산의 방첩사령부 관사에서 서령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갑자기 끊기기 전 그녀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그리고 둔탁한 충격음을 들었습니다. 서령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서령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령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나.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도움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령은 오랜 경험으로 그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코트와 차량 키를 집어들고 관사를 나섰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방첩사령관이었고 이 사건을 직접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차에 시동을 걸고 707특임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 뒤에서 들린 고함, 그리고 충격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서령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폭력이었고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령은 김성우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3살의 성우는 방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서령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는 참모였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사령관님. 성우, 지금 당장 감찰팀 비상 대기시켜. 707특임단 관련해서 즉시 움직여야 할 상황이 생겼어.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요? 내가 도착하는 대로 브리핑하겠어. 일단 대기 상태 유지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예, 사령관님. 서령은 전화를 끊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가르며 빠르게 달렸고 서령의 얼굴은 냉정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마지막 숨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울렸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 폐창고에서 재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깨진 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일으켰고 창고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눈송이가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재호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어머니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올 것입니다. 재호는 그 희망에 매달리며 천천히 생활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재훈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707특임단은 고요했지만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부대를 향해 달리고 있었고 재훈은 생활관 침상에서 의식을 잃지 않으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령은 707특임단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 있었고 위병소에는 당직 병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령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위병소로 걸어갔고 당직 병사 중 한 명이 그녀를 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22살의 당직 병사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령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고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에는 그녀의 사진과 이름만 나와 있었고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직 병사는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서령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서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위병소를 지나쳐 부대 안으로 들어갔고 당직 병사는 그녀를 막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령은 부대 배치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체력 단련장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군 경력으로 부대 구조를 파악하는데 익숙했고 폐창고가 있을 만한 위치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발자국은 하얀 눈 위에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체력 단련장 뒤편에 도착했을 때 서령은 낡은 창고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주변에는 여러 개의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아 있었고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다가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고 안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바닥에 어두운 얼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령은 철문을 완전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그녀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구석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서령은 재빨리 다가갔고 그 사람이 바로 재훈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재훈은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옆구리를 감싸고 있는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재훈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재훈아, 나야. 엄마야. 재훈은 천천히 눈을 떴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래,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서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훈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고 얼굴과 몸에 난 멍과 상처들을 보았습니다. 재훈의 옆구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서령은 분노를 억누르며 재훈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니? 예, 괜찮아요. 재훈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지만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서령은 재훈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고 서령은 재훈을 창고 옆 그림자 속에 숨겼습니다. 3명의 인물이 체력 단련장 뒤편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그들의 계급장을 확인했고 하사 1명과 상병 1명, 그리고 일병 1명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폐창고 쪽으로 다가왔고 하사가 철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 신병, 아직도 여기 있나 확인하고 가자. 강우 하사와 민철기 상병, 홍준석 일병이었습니다. 서령은 재훈을 그림자 속에 숨긴 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우가 창고 안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없는데? 벌써 갔나? 민철기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죠 뭐. 어차피 입도 못 대고 있으니까. 3사람은 킥킥거리며 창고 문을 닫고 돌아갔습니다. 서령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고 재훈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재훈을 데리고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재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의무실로 가야 해요. 저 혼자 가면 안 돼요. 서령은 재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재훈이 갑자기 사라지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것이고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훈을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무실 문을 열자 정혜원 대위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재훈을 부축한 여인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재훈의 상태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고 서령을 향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이 병사의 보호자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재훈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는 재훈의 상태를 진찰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옆구리의 멍은 심각했고
갈비뼈가 금이 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히 폭행의 흔적입니다. 회원은 서령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의료 기록을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회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령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재훈의 의료 기록을 출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재훈이 의무실을 방문한 기록, 멍과 타박상의 위치, 그리고 회원이 개인적으로 찍어둔 사진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록들은 명백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 이것이 조직적인 폭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서류를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회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위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은 곧 공식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회원은 서령의 말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훈에게 진통제를 주사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재훈은 약 기운에 조금씩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고 서령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재훈아,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재훈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령은 재훈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서령은 휴대폰을 꺼내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상황 파악 끝났어. 감찰팀 즉시 출동시켜 707특임단 지원중대를 대상으로 전면 조사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서령은 전화를 끊고 체력 단련장 뒤편의 폐창고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짓는 미소였습니다. 서령은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 바닥의 얼룩들을 사진으로 찍었고 벽에 난 흔적들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떨어진 재훈의 깨진 휴대폰도 발견했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서령은 창고를 나와 부대 본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아들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식적인 절차뿐이었습니다. 서령은 본관 건물 앞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그녀의 어깨 위에 하얀 눈송이가 쌓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서령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눈발이 휘날렸고 707특임단은 곧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방첩사령관 윤서령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707특임단은 여느 때처럼 기상 나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생활관 복도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고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밤사이 의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재훈이 여전히 의무실에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강우 하사는 아침 점호를 마치고 민철기와 준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체력 단련장 구석에 모여 섰고 강우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의무실에 왔다던데 들었냐? 민철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신병 보호자라고 하던데요.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강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뿜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사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강우가 준석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입 다물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군기 잡은 거야. 알았지? 예, 하사님.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의무실에서는 서령이 재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은 진통제 덕분에 밤새 잠을 잘 수 있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머니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서령은 재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훈아,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 재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 기록을 냈던 첫날부터 군장 조작, 식사 배제, PX 금지, 그리고 폐 창고에서의 반복된 폭행까지. 재훈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겼지만 서령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재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들의 이름과 계급,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들.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고 방첩사령관으로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서령은 노트를 덮고 재훈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내가 처리할게.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고 정혜원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서령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소대장님이 오셨습니다. 재훈 이병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셨다고 하는데요. 서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박도연 중위가 의무실로 들어왔습니다. 31살의 도연은 단정한 외모에 진중한 인상을 지닌 소대장이었고 그는 재훈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재훈 이병 괜찮은가? 예, 소대장님. 괜찮습니다. 도연은 재훈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령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령은 도연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도연은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훈 이병이 어떻게 다친 건지 아십니까? 서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중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령의 말은 직접적이었고 도연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고 서령은 그런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중위님, 조직의 눈치를 보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진실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은폐에 가담할 것인지. 도연은 서령의 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재훈의 상태를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서령은 도연의 사과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악의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단지 조직의 압력에 눌려 있었을 뿐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중위님, 지금부터라도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재훈 이병에 대한 훈련 기록과 생활관 일지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연은 의무실을 나가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자신의 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서령은 부대 행정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재훈의 훈련 기록과 생활관 일지를 요청했고 행정병은 서류를 찾아 건네주었습니다. 서령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폐창고 사용 기록이 전혀 없었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생활관 일지 중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행정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기록들 원본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폐창고 사용 기록은 어디 있죠? 행정병은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기록은 없었습니다. 서령은 이것이 조직적인 은폐라는 것을 확신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챙기고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서령은 휴대폰을 꺼내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지금 즉시 방첩 라인 비공식 가동시켜. 707특임단 내부 서버 접속해서 삭제된 로그 파일 전부 복구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CCTV 영상도 확보해. 체력 단련장 주변과 생활관 복도 영상 전부 다. 예, 지금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서령은 전화를 끊고 부대 본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은 차가웠고 그녀는 코트깃을 여미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악역 3인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 삭제와 은폐는 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부대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령관님, 복구 작업 완료했습니다. 삭제된 CCTV 로그와 생활관 일지 파일 전부 확보했습니다. 좋아. 그걸 바탕으로 타임라인 정리해서 보고서 작성해. 그리고 내일 아침 7시까지 707특임단 지휘관실로 감찰팀 전원 출동시켜. 예, 사령관님. 서령은 전화를 끊고 의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서령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다 확보했어. 증거도, 기록도, 영상도. 이제 내일이면 끝날 거야. 재훈은 어머니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부대 전체가 뒤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밤 악역 3인조는 생활관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우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민철기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준석은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대는 고요했지만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첩사령부 감찰팀은 출동 준비를 마쳤고 서령은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707특임단은 방첩사령관의 공식 감찰을 받게 될 것이고 숨겨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서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숨길 마음도 이유도 없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낸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재훈의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령은 의무실 구석 의자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엄마. 재훈의 목소리에 서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재훈에게 다가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깼구나. 좀 어때? 괜찮아요. 근데 엄마, 나 때문에 이러지 마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령은 재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면 나 때문에 엄마 일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재훈의 말에 서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훈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아,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방첩사령관이야. 이런 일을 바로잡는 게 내 일이고 내 책임이야. 하지만은 없어. 재훈아, 내가 참고 넘어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거야. 너 다음에는 또 다른 신병이 희생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고통받을 거야. 서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억눌린 감정을 보았습니다. 서령은 냉정한 방첩사령관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역할 사이에서 그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재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그리고 무력감. 그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서령은 재훈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서령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말하지 못한 건 당연해. 그만큼 무서웠고 외로웠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재훈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고 모든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참 후 재훈은 진정하고 어머니의 품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령은 재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훈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이 일을 공식적으로 진술할 건지 아니면 조용히 끝낼 건지.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술한다는 것은 부대 전체 앞에서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것이라는 말을요. 재훈은 고개를 들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진술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서령은 재훈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과 안도가 섞인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재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결심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고 정혜원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재훈과 서령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박도연 중위님이 오셨습니다. 재훈 이병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서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혜원에게 도연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의무실로 들어왔고 그는 재훈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재훈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훈 이병, 정말 미안하다. 내가 소대장으로서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재훈은 그의 사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은 도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조직의 압력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소대장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책임자였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겠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도연은 재훈과 서령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서령은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위님, 동기들 중에 재훈 이병의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우성 이병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같은 생활관에 있었고 가끔 재훈 이병을 걱정하는 눈빛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선임들 눈치 때문에 말을 못했을 겁니다. 서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우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우성도 증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설득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령은 우성을 의무실로 불렀습니다. 우성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무실에 들어왔고 재훈을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서령은 우성에게 앉으라고 했고 그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우성 이병, 재훈 이병과 같은 동기죠? 예, 그렇습니다. 재훈 이병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성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서령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임들이 재훈이를 괴롭히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성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서령은 우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우성 이병, 내 잘못이 아니야. 무서워서 말 못한 건 당연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니? 내 증언이 필요해. 우성은 재훈을 바라보았고 재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령은 우성의 진술을 받으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우성은 지난 일주일 동안 목격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의 증언은 재훈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령은 우성의 진술을 마치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우성은 재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도와줬어야 했는데. 재훈은 우성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이라도 도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침묵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진실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은 의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내자.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밤이 깊어지고 707특임단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재훈과 우성의 용기, 그리고 서령의 결단이 만들어낼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707특임단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에 알 수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병사들은 서로 모여 속삭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감찰 폭탄이 터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소문은 생활관에서 생활관으로, 복도에서 훈련장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생활관 한쪽 구석에서는 민철기와 홍준석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철기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준석은 바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석아, 너 괜찮냐? 민철기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우리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어제 의무실에 온 그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던데요. 입 다물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군기 잡은 거라고. 민철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준석은 민철기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어쩌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체력 단련장 뒤편에서는 강우 하사가 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뿜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고 구름만이 어둠 속에 떠 있었습니다. 강우의 얼굴에는 허세와 광기가 뒤섞여 있었고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증거 없어. 걔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담배를 입에 가져가는 동작조차 불안정했습니다. 강우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용산의 방첩사령부 관사에서 서령은 옷장을 열고 정복 상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날 받은 것으로 육군 최연소 여군 방첩사령관이라는 계급장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서령은 정복을 펼쳐 침대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동안 그녀는 민간인 복장으로 부대에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녀는 방첩사령관의 신분으로 공식 감찰에 들어갈 것이고 707특임단 전체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령은 정복 단추를 천천히 잠그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피곤한 얼굴의 여인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서령은 계급장을 손끝으로 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숨길 마음도 이유도 없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낸다. 서령은 책상으로 돌아가 김성우 부사령관과의 사전 브리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53살의 성우는 이미 감찰팀을 소집했고 내일 아침 7시에 707특임단으로 출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서령은 휴대폰을 들고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준비 다 됐나? 예, 사령관님. 감찰팀 전원 대기 중입니다. 증거 자료와 진술서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707특임단 지휘관실에 전원 집합.
나도 그때 도착할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정치적 파장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해봐. 707특임단은 특수부대입니다. 이곳에 대한 공식 감찰이 들어가면 상부에서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님의 아드님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서령은 성우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그 문제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 나는 압력 따위 신경 안 써.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오히려 좋아. 내가 아들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면서 한치의 편파도 없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게 진짜 방첩사령관의 일이야. 두고 봐. 내일이면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거야.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서령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령은 코트를 입고 관사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시 707특임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재훈 곁에 있어야 했고 마지막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707특임단 의무실로 돌아온 서령은 재훈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내일 발표할 감찰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폐창고 폭행 증거, 삭제된 CCTV 로그 복구 자료, 의료 기록, 재훈과 우성의 진술, 그리고 도연중위의 협조 내용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논리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 아침 공식 발표뿐이었습니다. 서령은 노트북을 덮고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령은 재훈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재훈아, 조금만 더 참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리고 너는 자유로워질 거야. 밤이 깊어지고 707특임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불안한 잠을 청했고 악역 3인조는 각자의 방식으로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자신을 속이려 했고 민철기는 계속해서 준석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준석은 화장실에 숨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부대 본관 건물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몇몇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소문을 들었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서령은 의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감찰팀 출동 시간, 지휘관실 소집 명령, 증거자료 제출 순서, 그리고 공식 발표 내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정복 상의를 만지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일이면 정의가 실현된다. 겨울밤의 눈은 계속 내렸고 707특임단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면 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숨겨진 모든 진실이 빛을 볼 것이었습니다. 방첩사령관 윤서령의 최종 결심이 만들어낼 변화가 이제 단 몇 시간 후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707특임단 본관 건물 지휘통제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중대장, 대대장,
주요 간부들 그리고 소대장들까지 전원이 긴급 소집되었고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무슨 일인지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지휘통제실은 넓고 엄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양옆으로는 간부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실내는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48살의 지휘관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7시 정각 지휘 통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서령이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복 차림이었고 어깨에는 방첩사령관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김성우 부사령관과 방첩사령부 감찰팀 요원 5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간부들은 서령의 계급장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휘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서령은 천천히 정면으로 걸어가 마이크 앞에 섰고 차가운 눈빛으로 간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서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간부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서령은 정복상의 지퍼를 천천히 내리며 계급장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명확한 발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육군 방첩사령관 윤서령 소령입니다. 오늘부터 707특임단 지원중대에 대한 공식 감찰을 시작합니다. 이 감찰은 방첩사령부 직속으로 진행되며 군검찰과 군사법원에 직접 보고됩니다. 서령의 말에 회의실 안은 술렁였습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지휘관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서령은 그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부대에서는 조직적인 가혹행위와 은폐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윤재훈 이병이며 가해자는 최강우 하사, 민철기 상병, 홍준석 일병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간부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서령은 성우에게 눈짓을 했고 성우는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폐창고 내부 사진, 재훈의 상처 사진, 삭제된 CCTV 로그 복구 자료, 그리고 의료 기록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간부들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증거입니다. 폐창고에서의 반복적인 폭행, 군장 무게 조작, 식사 배제, PX 출입 금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한 기록 삭제. 이것은 단순한 군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고 회의실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서령은 간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폐창고 사용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고 생활관 일지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서령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삭제된 로그 파일을 복구한 데이터였고 거기에는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삭제했는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화면을 가리키며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행정 담당 이상훈 중사, 당신이 12월 15일 오후 6시에 폐창고 사용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담당 박준혁 상사, 당신이 12월 16일 아침 8시에 생활관 일지, 새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서령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은폐에 가담한 공범입니다. 방첩사령부 규정에 따라 즉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악역 3인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폭력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막지 않았고 기록이 삭제될 때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적 은폐입니다. 서령의 말에 지휘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령은 지휘관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휘관님, 당신도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대 내 폭력 사건을 방치한 지휘 책임이 있습니다. 지휘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서령은 성우에게 다시 눈짓을 했고 성우는 또 다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재훈과 우성의 진술서였고 정혜원 대위의 의료 소견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윤재훈 이병과 증인 이우성 이병의 진술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정혜원 대위의 의료 기록은 반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방첩사령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서령은 서류를 펼쳐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우 하사, 군사법원 송치, 민철기 상병, 중징계 및 보직 해임, 홍준석 일병, 분리조치 및 상담 프로그램 이수, 이상훈 중사와 박준혁 상사, 은폐 가담 혐의로 군검찰 조사 회부, 그리고 707특임단 지휘관, 지휘 책임 문책. 서령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고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령은 서류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대는 숨겨선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숨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이 아닌 사람이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방첩사령부가 이 부대를 직접 지휘합니다. 서령의 말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강우, 민철기, 이상훈, 박준혁의 이름을 호명했고 네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우는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요원들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강우가 난동을 부리려 했지만 요원들이 즉시 제압했습니다. 강우는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민철기와 이상훈, 박준혁은 조용히 요원들을 따라 나갔고 준석은 회의실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첩사령부가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서령은 정복상의 지퍼를 다시 올리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성우와 감찰팀 요원들이 따라 나갔고 회의실에는 충격에 빠진 간부들만 남았습니다. 707특임단은 완전히 뒤바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3월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단은 그 석 달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강우 하사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민철기 상병은 중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홍준석 일병은 분리조치 후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었고 은폐에 가담했던 이상훈 중사와 박준혁 상사도 각각 강등과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707특임단에는 병영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폐창고는 완전히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돌이 놓여 있었고 병사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재우는 의무실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생활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재훈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선임들도 그를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특히 우성은 재훈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두 사람은 훈련 후에도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도연 중위는 재훈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고 그 이후로는 소대원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소대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이 사건을 통해 지휘관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나은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혜원 대위는 방첩사령부로부터 공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의료 기록과 사진 자료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혜원은 표창을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앞으로도 병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월 중순 재훈의 저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눈이 아닌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저녁식은 야외에서 진행되었고 부대 전체가 모여 저녁자들을 배웅했습니다. 재훈은 정복을 입고 단상 앞에 섰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녁식이 시작되고 지휘관이 단상에 올라 훈시를 했습니다. 그는 저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군 생활 동안 겪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 것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병사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훈시가 끝나고 특별 포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휘관은 서류를 펼쳐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재훈 이병 전방으로. 재훈은 깜짝 놀라 앞으로 나갔고 지휘관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재훈 이병은 지난 군 생활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부대 전체의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방첩사령부와 707특임단은 윤재훈 이병에게 용기상을 수여합니다. 지휘관은 재훈의 가슴에 메달을 달아주었고 전 부대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의 눈에는 뜨거운 감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오래도록 이어졌고 그 소리 속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은 단상에서 내려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재훈은 우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우성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은 다시 마이크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저만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특히 정혜원 대위님, 박도연 중위님, 이우성 이병,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충분했고 모두가 그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재훈은 단상에서 내려와 동기들과 포옹했고 우성은 재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정말 수고했어. 너 덕분에 우리 모두 많이 배웠어. 고마워, 우성아. 너도 정말 고마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재훈은 부대 정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문 앞에는 서령이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복이 아닌 민간인 복장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재훈은 어머니를 보자 걸음을 빨리 했고 서령도 아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문 앞에서 멈춰 섰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눈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서령은 재훈의 어깨를 가만히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버텼다. 고생 많았어. 재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령도 아들을 꽉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로운 고요함이었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서령은 재훈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아, 이제 편히 쉬어라.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엄마도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서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포옹을 풀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령은 차 쪽으로 걸어가며 재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집에 가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엄마, 그냥 집에서 같이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부대를 떠났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봄비가 계속 내렸고 길가의 나무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운전을 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이 실천하는 거야. 재훈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고 봄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707특임단은 이제 변화했고 재훈도 성장했습니다. 폭력과 은폐의 시대는 끝났고 정의와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침묵하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봄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고 재훈과 서령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고통을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침묵 속에 숨겨진 폭력은 결국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무너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한마디의 용기가, 한 사람의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